고문단은 오늘도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출마를 막는 단체 행동을 하거나 다른 후보들의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출당, 탈당 이야기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애당적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기 개인 의견으로 피력했을 뿐이지 고문단 전체의 의견은 아니고. 안 전 대표가 뜻을 꺾지 않는 이상 결선 투표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심판을 받게 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겁니다.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출마 철회 요구가 소득이 없다고 보고 정면 경쟁을 벌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부 비안철수계 의원들은 당직을 사퇴하고 모임을 정례화하는 등 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반면 완주 의사를 분명히 한 안 전 대표는 수도권에서 지역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이 소멸 위기에 처할까 우려된다면서 당의 미래가 나의 미래보다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친안철수계 의원 10여 명도 결집해 안 전 대표의 행보에 힘을 실으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측의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했습니다.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공군 출신이 내정된 겁니다. 정신임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비육군 출신이 우리 군을 이끌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엔 육군 중심의 군 조직 문화를 쇄신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 등을 위해선 그동안 주류에 떨어져 있던 해군과 공군 출신이 적합하다는 해석입니다. 또 육군 중심에서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군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육군 인사에선 서열과 기술 문화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신임 육군 참모총장으론 장준규 현 육군 참모총장보다 3기수 아래인 김용우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을 내정했습니다. 또한 3명의 군사령관 인사에서도 육사 출신은 단 1명에 그쳤습니다. 취임 후 첫 언론 간담회를 한 문무일 총장은 대국민 사과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 총장은 재심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그리고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면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사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개혁 방향을 환영하는 한편 좀 더 적극적인 모습도 주문했습니다. 무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검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이전에 또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문 총장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부터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시고요. 명정님도 옆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세월호에서 지금 철근 더미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철근이라고 하는 것을 뭐 강정 해군기지 건설하는데 쓰려던 거를 숨기다 보니까 과적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저는 이게 뭐 세월호 사고 원인의 뭐 전적인 이유 또는 뭐 숨겼던 이유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세월호가 인양돼가지고 그 세월호 수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철근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이 시점에서 지금 나오고 있군요. 네, 이게 과적
업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침몰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는 맞는데 그 부분이 의심이 되고 있죠. 이제 미해군 기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 왜 세월호가 그 출항하기 전에 이제 안개가 많아서 출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반드시 가져다 줘야 되는 이유 때문에 혹시 출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받고 있죠. 이게 무게 때문에 이제 그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거래. 선체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그 위에 뻘이 덮이면서 안 보였다가 지금 뻘을 걷어내면서 화물창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세월호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왜 무너졌는 거잖아요. 손주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철근이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크게 과적을 했다고 해도 이제 철근이 크게 과적이 된 부분이 그래도 한 12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줬다고는 보지 않고요. 전에 이제 새날 방송 저희 이제 그 시즌 2 시작할 때 초반에 그 인양 분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대각도 뭐 변침을 하든 뭐 좌연으로 뭐 탈을 돌렸든 왜 돌렸느냐가 문제지. 예, 대각도 변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왜 대각도 변침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의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정말 탈을 돌려가지고 배가 넘어진 게 맞다면 탈을 돌릴 수 있는 원인을 찾아야 되지. 이 뭐 철근 얼마 나왔다. 예, 이걸로 해서 이게 뭐 과적이다. 이걸로 연결해서 뭐 침몰이랑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연결해서 말씀하실까요? 굉장히 정확한 시각처럼 보여요. 세월호가 그 무리하게 출항한 이유는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의 세월호 관련한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들은 철근 자체가 세월호 증개축과 관련해 가지고 원인이 되는 것처럼 해왔던 것이 사실상 뭔가를 정말로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시각도 좀 생겼다고 봐요. 보건성이 나빠져서 무리한 증축, 과적, 그 과적의 원인 중에 뭐 철근이 있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좀 위험하죠. 페이크일 수도 있다. 예, 이게 철근이 과적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철근을 과적해서 그만큼의 팽형수를 빼냈기 때문에 보건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철근은 바닥에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성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철근이 실렸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숨겼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미군 기지나 뭐 이런 거랑 상당히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요. 정보라는 건 그런 것이거든요. 그 정보를 조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상당히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그런 작업들이 가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밖으로 그냥 드러난 것들이 세월호 사건의 전부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국정원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는요. 지금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방법이 없었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화물만 실어 다니는 배는 있었어요. 승객 실어나는 배는 중단됐고요. 사실상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비행기 아니면 제주도 갈 방법이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없었던 방법. 네. 근데 지금 현재 끊긴 제주 인천 여객선 운항 다시 재개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이 3곳 정도 되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가요. 그 여객선이야 물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배를 타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 선택할 수 있는 걸로 물론 만들어줘야 되기는 하겠는데 뭐 이게 업자 선정에 비리가 있었던 부분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거를 공개 낙찰을 받아서 뭐 업자를 선정하든지 그거는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는데 제가 보기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여객선이 혹시 또 사고가 나면 정말 이제 어차피 또 새 해경인 거잖아요. 순환구호법도 개정이 되지 않았고 그대로고 해경이 또 그 구조를 그 사이에 3년 지난 사이에 구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과연 키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운행 잘하는 건 뭐 문제가 있겠어요. 비상시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드네요. 제대로 대응을 또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그래도 다시 이왕 재개가 할 거면은 투명하고 정말 안전하게 그런 배가 운항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런 노선은 아마 정부 보조금도 받지 않나 맞죠? 네, 그렇죠. 예, 국가의 교통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손주님 이제 방송 통해 가지고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각이 다 언딘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고요. 그것이 많은 분들의 상당히 많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SNS 쪽 보면은 정말 그런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반응이 정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언딘이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 도대체 뭐냐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즌 1에서도 4회에 걸쳐서 언딘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끝이 없기는 하죠. 네, 자세히 이제 다루는 분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없기도 하고, 근데 그 항상 저희가 궁금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기반도 없는 회사가 갑자기 이제 커서 뭐 연매출이 100억에 이르는 대형 기업, 그러니까 중소군한 업체들만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형 기업에 속하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됐느냐.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뒤에 누가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뒤에. 근데 그 이렇게 진술이나 아니면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이렇게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뇌물을 주고 뭐 일을 받고 이런 단순한 관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경들이 굉장히 극존칭을 써요. 뒷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극존칭을 써요. 보통 이렇게 문자를 자기네들끼리 문자를 보내거나 얘기를 하면 그렇게 극존칭은 안 쓰거든요. 뭐 김윤상님의 예를 들어서 뭐 김 사장이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문자도 그렇고 뭐 그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 김 사장님께서 아니면은 뭐 김 부총장님께서 뭐 이러면서 극존칭을 써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그 해경이 그 인사이동하잖아요. 인사이동 하면은 인사이동 한 내역이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있구나 이거. 네. 이건 뭐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언딘 두 번째 시간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덜 끝났기 때문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이제 그 보령호 투입 이제 왔다가 쫓겨난 거는 다 아실 텐데 거기에 이제 그 해경들이 참 얼마나 리베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언딘 리베로. 네. 예, 그 언딘 리베로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랑 이제 보령호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이제 그 보령호를 투입을 하려고 도와줬던 정황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신문 기사로 한번 나오기는 했는데 좀 리얼 버전으로 어떻게 이제 개입을 했는지랑 그리고 현대보령호 이제 뭐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군안 비용을 수령한 이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보령호 투입 과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국해양기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 해양기술 발전하고 뭐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산하의 법정단체로 이제 그 되어 있는 기술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세월호 침몰 이제 당일날 근처에 그 장목 거제에서 조사 활동, 그러니까 뭐 해상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던 이효도나 그 온누리호가 있었는데 그 세월호가 침몰하자마자 그 침몰 현장으로 바로 가서 이제 구조 활동이나 수색을 이제 도와주게 돼요. 해양기술 과학기술원에 이용국 박사가 있는데 원장은 이제 현장에 있고 그래서 원장이 전화를 해요. 혹시 지금 아직 그 당일 16일, 17일이면 바지선도 없고 장비가 전혀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장비나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평소에 그 뭐 바다 안에 해질 뭐 그 해수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보령호를 자주 이제 그 대여를 해서 썼어요. 그래서 보령호의 기능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보령호가 바지도 이제 크고 안정성이 있고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원장이 이 사실을 이제 듣고 현장에 있는 해경하고 해군한테 얘기를 했어요. 보령호를 이제 쓰면 좋을 것 같다. 출동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역시 불러달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 이용국 그 박사가 세월호 침몰 사실을 이제 알게 돼서 17일 날 다음 날 오전에 윤종문 CNI 대표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출동이 가능하겠냐. 지금 세월호가 침몰이 됐는데 거기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치 오션 CNI 대표도 지금 직원들하고 논의를 자기가 이제 바지선이 있으니까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걸 이제 그쪽 직원들도 알아서 이제 자발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령호를 보내자고. 이거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오션 CNI 업체 자체도 지금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용국 박사가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군하고 해경한테 얘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와달라는 얘기가 없어서 다시 이제 둘이 통화를 해서 연락은 아직 없는데 일단은 좀 보내달라고 준비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보내달라고 해서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고르고 있는데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가족분들이 이제 그 바지선이 왜 설치가 안 되냐. 바지선이 설치가 되어야 수색이 제대로 될 수 있으니 바지선을 빨리 좀 설치를 해달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서해청장 김수현이 이제 그
진도실내지역관에서 유가족들 케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양수산부의 문해남 그 해양정책실장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 김수현이 그 해수부분이 뭐 바지선이 어디 있는지 더 잘 알 테니까 좀 알아서 그 섭외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문해남 실장이 이용국 박사랑 통화를 해서 보령호를 출항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자발적으로 이제 이들은 자발적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일단 해수부의 요청으로 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수부가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되는 거고요. 오는 과정에서 이용국 박사의 그 증언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출항 관련해서 국정원 개입 내용이 이제 그 4월 17일 날 오후쯤에 그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팽목에 대기하고 있던 그때 민간잠수사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투입하려고 사고 현장의 뭐 조류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대형 바지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국정원 직원이. 예, 그래서 그 윤종문 오션 CNI 대표의 증언을 또 보면 그 이용국 박사에게 보령호가 사고 현장에 투입이 가능하다고 서로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국정원 소속 김땡땡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락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한 게 아니고 회사로 전화가 와서 보령호의 재원하고 용도 등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다고. 그래서 증인이 자체적으로 현대 보령호의 출항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제 그 국정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이제 본인의 휴대폰도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이 국정원 직원이 4월 18일 1시 32분경에 다시 그 전화를 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보령호가 정박되어 있는 부산에 있는 청학부두로 직접 찾아왔다고. 예, 그러니까 그 보령호 상태를 보려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이 그 보령호를 직접 보고 살펴보고 선박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령호를 세월호 사고 현장에 투입하면 구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출항 준비를 하고 출항을 혹시 하게 되면 내부 보고를 해야 되니 예, 자기한테 전화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예, 그리고 크레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요 크레인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달라고 윤종문 대표가 요청을 했고 이제 그거를 뭐 부산의 해경에 가서 그 국정원 직원들이 얘기를 해서 잘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네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내부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세월호 침몰 상황이 지금 위중하니 인명을 구조를 해야 되니 구조해야 될 장비를 동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뒤에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해경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뭐 바지선 지금 동원을 했냐, 동원 안 했으면 어디로 동원했는지는 좀 알아보자. 그런 거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해경 모르게 지금 국정원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뒤에서 동원하는 걸 도와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실명이 나와요. 국정원 직원 실명이 나오는데 저희가 왜 항상 그 궁금했던 게 있잖아요. 세월호와 뭐 양호공제회. 의 관련성.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뭐 양호공제회나 아니면은 국정원 산하의 다른 협회나 기관에 세월호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해경 담당자. 예, 담당자. 해경한테는 직접적으로 요구를 못 하고 왜냐하면 해경은 이제 세월호랑 국정원의 관계를 알 수가 없으니 해경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요구는 못 하되 뒤에 가서 이제 그 빨리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푸시를 좀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우리가 항상 이제 궁금했던 게 지금 뭐 국정원 적폐청산 TF도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사람하고 세월호 침몰했을 때 선언할 때 처음에 연락받은 사람 있잖아요. 국정원. 그렇죠. 그 두 사람을 좀 조사를 하면 꼭 조사를 하면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직접 살펴보기도 하고 뭐 용도도 물어보고 도와주기도 하고 크레인 그 거치하는 것 때문에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그 정상적으로 잘 이제 출항이 됐고요. 침몰 현장에 도착을 해서 그 해경들이 리베로를 위해서 그 보령호에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경비안전국 경정이 우체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윤종문 오션 CNI 대표 증언을 좀 보면 당시 이제 우체명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22일 날 00시 한 반 정도, 반에서 40분 정도에 이제 침몰 현장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럼 통화를 했겠죠. 예, 우리 이제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이 우체명이라는 해경이 현재 밤이 늦었고 지금은 정조 시간대로 다이버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 사고 현장에 바로 투입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라. 그리고 사고 해역에서 이천산 금호호 바지선이 다이빙 작업을 하고 있으니 좀 더
대기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보령호를 투입을 하다가 잘못하면 작업 중인 2003 금호 바지선 앵커의 줄이 얽히거나 다이버들의 생명줄을 건드릴 위험이 있고 바지선의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대기해달라는 말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요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이빙벨 들어왔을 때 했던 이유랑 똑같죠. 앵커 줄이 꼬일까봐 들어오면 안 된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요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고 검사가 물어보니까 이윤종문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앵커 작업일 때는 저희들이 정조 때도 하지만 이게 그 보령호라는 게 해난 뭐 공사나 이제 수중 공사할 때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입이 됐던 바지선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항상 바지선을 많이 설치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윤종문 대표가 앵커 작업일 때는 저희들이 정조 때도 하지만 조류발 맞춰서 한다고, 정조가 아닐 때도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앵커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뭐 줄이 엉킨다든가 다이버들 작업에 뭐 생명줄이 위험이 된다든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해경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데 참 의아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도착해서. 그래서 이제 기다리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정호환 88수중 공사 이제 부사장의 진술을 좀 보면, 잠수사들이 입수하고 철수할 때 지점이 들어갈 때 한 지점이고 나올 때 한 지점이라서 이 해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줄, 그러니까 산소줄이 꼬일 위험이 많지 않겠냐고 검사가 물어봐요. 재판에 증언을 섰을 때. 그러니까는 그 요 88수중 부사장이 당연히 바지선이 좁으면 로프나 공기 호수가 작기 때문에 꼬이죠. 그것 때문에 서로 꼬이는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특정 조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바지선이라면, 예, 뭐 그 공간이 넓을수록 안전성하고 작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더 좋다는 거냐고 검사가 물어보니까 그 부사장이 당연히 큰 바지선이 더 좋다고. 당연히 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넓으니까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꽁할 만한 금호 바지선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보령호가 들어오면 잠수사들 생명줄이 꼬일 수 있으니 리베로보다 더 큰 바지선인데도 꼬일 수 있으니 기다려라. 라고 이제 얘기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우체면 경비안전국 경정의 그 증언 내용을 좀 보면, 그 증인은 경비안전국 이춘지의 지시를 받아서 현대보령호를 계속 대기하라고 지시를 했냐고 검사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지시라기보다 이것을 투입해야 되느냐, 자꾸 언제 가느냐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윤종문 대표가 현재 현장에 도착해서 해경하고 언제쯤 투입할 수 있느냐 이제 전화 통화를 계속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를 하기를 언제 뭐 투입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수색이 중요한, 그렇게 자꾸 물어봤다고.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색이 더 중요하고 그 바지를 교체할 시간이 없다, 교체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뭐 그래서 일단 대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대답을 했고, 그 후에 동원된 모든 세력이 그 현장에 모두 투입이 됐던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령호가 왔긴 했지만 보령호 말고 다른 것도 투입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이제 물어보니,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경비안전국장의 지시대로 윤종문에게 현재 설치한 바지로 수중 수색이 충분하고, 새로운 바지를 설치하려면 시간이 소요되어 수색 시간을 잊어버리니 필요할 때까지 대기하라. 라고 지시를 해서 얘가 이제 그대로 윤종문 대표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당시 그 금호에서 잠수할 때는 잠수사 한두 명이 잠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고, 표면 공급식 잠수 장비도 한 개만 운영할 수, 너무 좁아서 한 개만 운영할 수 있었고, 더욱 문제는 강조류 때마다 매번 세팅을 다시 했대요. 얘가 바다에 그 강조류에 밀려가지고 그게 앵커가 이제 묶어놓은 게 매번 풀렸다네요. 그걸 매번 잠수를 해서 매번 앵커를 묶었던 거예요. 그 무슨 정신 나간 짓이냐고요. 이 바쁜 시간에.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래? 그랬다네요. 근데 이제 보령호를 지금 금호호로도 잠수 활동을 잘 하고 있으니 일단 대기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국 그 박사가 세월호 이제 그 보령호 세월호 침몰 현장에 계속 도착을 하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제 안 들여보내주죠, 보령호는. 그러고 있다가 그 리베로가 넬름 딱 설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문해남, 아까 그 보령호를 오라고 이제 그 동원했던 문해남 실장하고 이용국 박사, 이제 빨리 보내려고 했던 이용국 박사가 문자를 이제 주고받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을 주고받냐면, 이제 리베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실장님
대표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한시라도 빨리 도착해 한 명이라도 구해볼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오늘 삼천구합에서 있었던 이호도 호 정목호 현장 지원 관련 승선회의에서 결과로는 마치 그러니까 승선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해양 그 과학기술원이 현대 보령호를 왜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예, 말을 듣고서 사실 머리에 피가 솟는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나온 말은 팀을 꾸려 잘 진행되고 있는데 웬 불청객이냐 하는 식의 이제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지만 참아보겠다고. 예, 보령호를 이제 설치해서 구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예, 참아보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뭐 실장님한테 너무 곤란하게 해드린 거 아닌지 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당시 답답함이 국정원의 부탁이 있었던 터라 더 이제 자기가 꼭 반드시 좀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현장에서 보령호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랑 국정원의 관계를 지금 해경이 알 수가 없으니 나서지 못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예,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아니면 국정원 얘기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적인 어떤 공적인 게 아니고 예. 국정원의 그 사실상 좀 불법적인. 예, 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나설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면 없을 것 같은 거죠. 예. 그 관계를 이제 해경이 모르니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불청객 지금 취급을 받고 있어요. 보령호가. 왜 그러니까 그거죠. 그 현장에 있는 해경이나 뭐 그런 사람들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왜 자꾸 보령호를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죠. 원래 약속돼 있는 다른 게 리베로 있는데. 오고 있는데 리베로 오고 왜 자꾸 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뭐, 예, 너무 화가 났다고. 이건 한 번 더 우리가 좀 쉬었다 갑시다. 네. 진짜 중요한 목적은 뭐가 오든 간에 네. 북한에 무슨 잠수정이 오더라도 사람 구하는 게 먼저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다른 이유는 아무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물며 리베로호보다 리베로호가 1176톤급인데 보령호는 2202톤이거든요. 네. 규모도 더 크고 네. 바지선 위에 충분한 공간도 더 있고 네. 한 건데 먼저 도착했기까지 하고 네. 정말 나쁜 거죠 이거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 통화를 해요. 이제 실질적으로 통화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그 4월 23일하고 24일 날 그 오채민 경정하고 윤종문 오션 CNA 대표가 이제 통화를 해요. 이게 이제 23일날 통화 내역이에요. 리베로 바지선이 침몰 현장에 막 도착한 직후에 통화를 이제 하는 건데 그 윤종문 대표가 그래요. 오늘 낮에 투입되기가 좀 곤란하냐고. 그러니까 오채민이 뭐라고 하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작업이 우선이니까 현실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종문 대표가 그러면 내일쯤이나 투입되게 되면 될 수 있겠네요?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체명이 내일쯤이나 투입된다는 게 아니라요. 네, 이게 작업용 바지 이제 가져온 지금 리베로가 도착했잖아요. 예, 가져온 바지를 설치를 하고 자리를 잡고 잠수를 이제 돌려보다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 보령호를 들여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민간도 오고 군도 오고 해경 각자가 쓰고 있지만 이게 부족할 경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상태라고. 작업선 옆에 이제 많이 바지를 놓는다든가 앵커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 거고 잠수 작업에 제약이 된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그 앞뒤가 안 맞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종훈 그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봤는데 그 옆에 공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개 이제 연결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바지선을. 그래서 그 옆에 공간이 많은 것 같던데 좀 띄워놓고 측면에서 지원을 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는 지금 설치를 하고 싶은 거죠 이분은. 그래서 좀 옆에다가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니까 잠수 작업하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우체명이 뭐라고 하냐면 주변에 이제 보트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혹시 이제 그 시신이 부양이 되면 그거를 지금 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바지를 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금호 하나 지금 떠 있는데. 예. 그래서 윤종문이 어제 보니까 그 옆에 사설바지 같은 게 하나 더 보이고 그러던데 그쪽 공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체명이 이쪽은 모르겠다고. 이쪽은 지금 그렇게 지금 필요를 저기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보령아 너 필요 없다. 그닥 필요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윤종문이 그래. 윤종문 대표가 필요 안 할 것 같으면 들이 있을 필요가 없으면 부산으로 그냥 철수를 하든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체명이 뭐라고 하냐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현재까지 판단이 꼭 투입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다는 것이죠. 하면서 해경이 혼자 판단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무조건 전적으로 잠수하시는 분들 뭐 언딘도 그 한 뭐 자체입니다라고 하면서 언딘하고 해군하고 해경하고 이제 논의를 해서 사람들한테 여쭤봤는데 이 사람들이 보려고는 그닥 판단 이게 투입을 할 필요는 지금 당장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윤종무 대표가 지시를 해주시면 저희들 뭐 언제까지 이동을 하라 하면 이동을 할 거고 그게 지금 토요일에 좀 날씨가 안 좋아지니까 그동안 그 전에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체명이 그래요. 어차피 또 그럴 때 내려가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돌아가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니? 라고 동문서답을 해요. 그러니까 윤종무 대표가 어디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우체명이 만약에 부산으로 가시고 이러시겠다면 하면서 점점점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윤종문이 하여튼 그저께 와가지고 많이 참 답답하다고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언딘 선박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전화를 이제 끊어요. 여러 번 이제 통화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리베로가 설치가 되죠. 설치가 된 후에 또 이제 전화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진행된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또 전화를 했다고 윤종문 대표가. 그러니까 우체명이 또 그 뒤에 바지를 지금 설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리베로 지금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조명 설치해서 잠수 작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윤종문 대표가 얘 잘 됐네요. 현대 보령호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지 리베로가 설치가 됐고 현장에서 계속 대기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체명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소용이 크게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윤종문이 그 경비안전국장이 이제 제가 이제 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철수 여부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언딘 배가 오늘 설치가 됐으니까 그걸 하루 가동해보고 만약에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 배를 부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철수를 시키겠다 이 말씀이죠? 라고 물어보니까 예 그렇긴 한데 조금 오늘 하루 좀 지켜보자고. 예 그러니까 그 윤종문 대표가 그래요. 철수를 필요가 없으니까 철수를 해도 되겠다고 답변을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체명이 저희야 뭐 이렇게 먼 데에서 도와주러 오셨는데 너무 많으면 그래서 현장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가라는 소리죠. 예, 너무 많으면은 바지가 너무 많으면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렵다 그랬다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나부선 경감 그 광주지원 진술을 봐도 얘기를 해요. 현대보령호가 4월 22일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대기만 하다가 부산으로 그냥 내려간 이유 혹시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저와 신광일 반장이 현대보령호가 부산에서부터 진도해역으로 도착하는 사실은 이제 알고 있었는데 현대보령호를 투입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삼천 구함에 설치된 현장 지휘본부 여기 청장하고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이 있었죠. 여기서 판단한 것으로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근데 신광일 이제 반장이 그 수색구조과장입니다. 신광일으로부터 현대보령호에 챔버가 없고 예, 언딘 리베로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최성환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챔버가 없고 언딘 리베로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현대 보령호를 투입하였다가 다시 리베로로 교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어서 그랬다. 예. 그 현대 보령호 설치했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리베로 오면 또 교체를 할 거였기 때문에 두 번 일할 필요 없다고 또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철수를 결정할 때 통화 내역을 좀 보면 그 윤종무 대표가 그래요. 그러면 저희 배가 이제 필요가 없으면 철수하도록 할까요? 라고 이제 우체명하고 통화를 하니까 우체명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윤종무 대표가 그러면 저희 철수하도록 하겠다고 다른 해경한테 요청사항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체명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윤종문 대표가 수고하시라고 그럼 저희는 앵커 걷어서 지금 철수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우체명이 뭐라고 하냐면 예 그리고 혹시 배에 타고 계신 분들 10분 정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지금 지원하려고 좋은 장비 왔는데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딱 저기 하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쪽에서 다 쓰고 있고 다른 자원이 있어서 그렇게 조금 순서를 지키고 그런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화장실 한 개인데 예, 세 사람이 서로 쓴다고 온 거밖에 아니거든. 세우려고 화장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온 거밖에 아니거든요. 표현이 좀 뭐한데 그걸 좀 가서 술 한잔 뭐 하다가 얘기를 하면 또 증폭이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언론에 입단속해달라는 얘기예요. 너 가는 거는 좋은데 좋은 장비 왔는데 해경에서 받아주지 않고 철수했다고 괜히 말 잘못 그렇지. 나오면 말이 많아지니까 입단속 좀 시켜줄래? 예, 배 안에 있는 선원들 이제 그 얘기하는 그냥 거죠. 이제
원래 정해진 약속이 돼 있는 게 있는데 니들 와가지고 지금 권리적 예. 거리인다. 예. 불청객 된 거죠 뭐. 예. 예. 근데 이제 그 돌아가는 보령호한테 입단속까지 시켰던 해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보면 이제 경비안전국장이 최초에 현대 보령호 불투입 이유에 대해서 잠수사들이 잠수에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투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을 열심히 하다가 그 잠수사 투입 내역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고 그 잠수사 투입 내역을 자기도 이제 보다가 계속 변명을 하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리베로만을 투입하기 위해서 해경 지휘부 방침에 따라 투입을 불허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검찰에서. 예, 막은 거죠. 정말 제대로 막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검찰 수사 보고서에 서로 이제 통화 내역 분석 결과를 좀 보면요. 현대보령호 출항 당시부터 도착 철수 시까지 윤종문이 나우성하고 통화하면 그 전화를 끊고 나우성은 김윤상한테 전화를 하고 통화 내역을 보면 그 김윤상은 다시 박종철 해경한테 전화를 하고 아니면 또 윤종문 사장하고 통화를 우체명이 하면 우체명은 윤종문 사장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최상한 차장한테 전화를 하고 최상한 차장은 다시 김윤상한테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윤종문하고 통화를 하면 해경이 열심히 이제 그 해경 3부랑 김윤상한테 보고를 했던 거예요. 지금 윤종문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래저래 해서 해서 못하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보령호를 막을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논의를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보고에 서로 통화 그 내역을 보면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최상한 검찰 그 진술서를 좀 읽어드리면 현대보령호가 사고 현장의 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이춘재 그 국장이 설명하기를 23일인가 윤종문 사장하고 전화를 해서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24일이 돼서 여기 나와요. 윤 사장님이 계속 쓰임새가 없고 우체명 직원과 윤 사장과 통화를 하고 철수하기로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고. 그래서 그 잠수사들이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해서 바지가 필요했다면 이미 출동하여 리베로보다 먼저 도착한 현대보령호를 투입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검사가 물어보니까 이춘재 국장도 처음에는 잠수사들이 보령호를 숙소라도 쓰면 이걸 왜 숙소로 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보령호 왔으니까 이거 숙소라도 좀 쓰자라고 고민을 잠깐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윤 사장님이 김윤상 얘기하는 거예요. 김윤상이 계속 쓰임새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우체명이 그대로 이제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윤상이 노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경쟁 업체인데 사실은 결재권자였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해경이 노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윤상이 안 쓰겠다고 하는 당연히 안 쓰겠죠. 리베로가 열심히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해서 보냈다. 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그 추가 그 최상한의 진술서를 좀 보면 얘기를 하는 게 당시에도 수색 구조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투입을 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고 투입 과정의 절차나 다른 바지와의 비교 분석을 해볼 경향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잠수사에게 도움이 되는 리베로와 같은 잠수 전문 바지라면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지금 일주일이 걸려서 왔죠. 그래서 완성이 안 된 리베로를 투입한 것은 당시에 긴급한 상황에서 언딘에 대하여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고 본인들이 오히려 그 김윤상한테 투입을 해달라고 리베로가 있으니 투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러니까 김윤상을 엄청 감싸요. 진술하면서도 김윤상 탓을 절대 안 해요. 어떤 해경도 이놈이 나한테 부탁했다 먼저 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급해서 요청을 한 거다 김윤 사장한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참고로 당시 해군도 잠수 전문 청해진 한 등이 현장에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압 챔버 때문에 통영함 다 완성되지도 않은 통영함을 부르려고 하지 않았었냐. 말 같지도 않는 얘기를 통영함을. 근데 뭐 감압 챔버는 이미 청해진 함에도 감압 챔버가 3개가 있었죠. 이건 비교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절해서 이렇게 오래 걸린 리베로를 가지고 온 거죠. 대체 언딘과 김윤상이 뭐길래 이건 좀 과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과하잖아. 많이 과하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언론은 이렇게 몰아갈 수 있어요. 해경들이 썩어가지고 언딘과의 어떤 짬짬이를 통해 갖고 뭔가 부패 구조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해양구조협회도 그렇고 해양구조협회에 듣보잡인 사람이 총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실세도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네. 거기에 또 해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수익 사업으로 그 전에 이미 성장하는 것도 뭔가 좀 베일에 가려진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업체고. 네. 그러면은 국가기관 또는 특정 권력자의 뒷배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네, 그렇죠. 이거는 조직적으로 뒤에서 누군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 일이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굉장히 그 조직적으로 일이 진행된 거예요. 불법적인 방향으로. 근데 이제 보통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막 갖고 계시다가 아 그래 뭐 그런 정도의 비리는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상규명 이야기하는 곳에는요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사고가 그냥 사고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고 오고 그냥 그 부패한 해경하고 그냥 뭐 짬짬이가 되어 있는 군원 업체이다 보니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이제 그냥 쑥 지나가긴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던 게 만약에 세월호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배 뭐 화물선 같은 거를 화물선이 침몰을 했다라고 하면 사람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럼 화물선이 침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해경에 출동을 했겠죠. 해경에 출동을 했겠지만 구조할 사람이 없으니 뭐 선주가 그 군안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배를 군안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군안을 했겠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언디 리베로도 오고 언딘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 오려면 해경이 침몰 현장을 장악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언딘이 이 침몰 현장에 오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조건,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인명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구조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해경이 여기를 장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구조할 인명이 없으면은 해경이 침몰 해역을 장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그렇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고 그냥 배만 가라앉았으면 그 선사와 보험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언딘을 여기다 꽂아놓을 이유가 예. 없어요. 해경이 넣을 수가 없어요. 넣고 싶어도. 맞아요. 아시겠지만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 침몰했다고 했을 때 언딘한테 연락을 했던 게 아니고 자기랑 거래를 했던 10년 거래했던 군안업체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구조할 인명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마 그 군안 10년 된 그 군안업체가 이걸 군안을 했을 거예요. 세월호를. 공권력 자체가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인정받는 상황인 네. 거고요. 구조할 인명이 없었으면 해경의 힘이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래서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구나.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짬짬이 부패 이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 인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든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88 수중 부사장의 이제 진술 중에서 하나가 계속 이제 해경이 보령호를 쓰지 않았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감압 챔버도 없고 잠수 시설도 없고 잠수원도 없어서 쓸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원 88수중공사 부사장의 이제 증언을 좀 보면 검사가 바지선에 기타 잠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수중 수색의 표면 공급 시 잠수 장비나 감압식 챔버 등이 언제든지 옮겨 실을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사고 해역에 가장 사용 가능한 바지선이 있다면 이를 바로 선투입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전에 진술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장이 그 말은 이제 챔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동하기 편하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 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바지선이 있으면 신속하게 이동할 수 바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88 수중 같은 경우에는 언든이 세월호 침몰 현장을 이제 그러니까 떠나기 직전에 5월 26일 날 이제 그 투입이 돼요. 침몰 현장에. 그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수중 수색도 이제 그 잠수 시간도 너무 짧고 수중 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수습자들이 점점 이제 안 나올 때거든요. 이 5월 26일 정도면. 그래서 가족들이 요구를 해서 88 수중으로 업체를 이제 바꿔요. 그래서 이 88 수중이 5월 26일 날쯤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요 88 수중이 이제 원래 이제 그럼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쓰던 장비를 88 수중에 있는 바지로 옮겨야 되잖아요. 감압 챔버나 그런 걸 옮겨야 되는데 요거 뭐 옮겨 싣고 이렇게 옮기는데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봐요, 검사가. 그래서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장비 옮겨 실는데. 그래서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렸냐고. 그러니까 이 부사장이 해경 지시에 의해서 바로 그냥 옮겨 실었다고. 그러니까 장비를 옮겨 실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뭐 해경이 보령호를 사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서 들었던 뭐 챔버도 없고 뭐 잠수 장비도 없고 이거는 이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들자면 이제 그렇게 들었던 거고. 그래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관련된 쟁점 정리된 내용 중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쭉 미리 이제 뭐 감사원이나 검사에 이제 그 조사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해경이 작성한 서류 중에서
내용이 하나가 현대보령호를 대기토록 하다가 철수시킨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해경이 적어놔요.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면 현대보령호가 도착한 4월 22일 00시 40분에는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여서 바지선 교체를 위해 수색 작업을 중단할 수 없었으며 악조건 시인 사리대 등 수색 작업 활동에 영향이 적은 4월 24일 날에 잠수 관련 시설이 없는 항상 얘기하죠. 평바지선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평바지인 보령호보다 챔버 시설 등이 있는 잠수존인 바지선 언딘 리베로가 도착하여 현대 보령호로 교체할 이유가 없었음. 이라고 써놔요. 예, 방금 얘기하죠. 그 4월 22일 날 00시 40분에 수색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이걸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잠수 또 일지를 좀 뒤져봤잖아요. 22일 날 잠수 시간은 00시 40분, 30분 이때 잠수 활동 없었고요. 새벽에 이제 1시 13분부터 1시 18분에서 5분 입수한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시 36분에서부터 1시 40분에서 4분 입수한 거 하나 있고 그 이후에는 쭉 입수한 거 없다가 새벽 5시 50분부터 또 입수를 해요. 수중 수색 활동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중 수색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보령호로 못 집어넣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때는 그 수중 수색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라 못 집어넣고 24일 날 교체를 한 이유가 그거죠. 사리대라서. 사리대인데 마침 리베로가 왔어요. 그래서 예, 그걸 이제 교체를 했고 그래서 현대보령호는 투입할 이유가 없었음. 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보기엔 쫓겨난 거예요. 네, 쫓겨났어요. 이렇게 뭐 이용국 박사가 그래요. 처음에 윤종문 대표한테 얘기를 했을 때 리베로를 불러달라고 빨리 동원을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해경이나 그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집이라도 팔아서 주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좀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바보 취급을 당한 거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종인 대표 쫓겨났을 때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예, 약속돼 있지 않은 것들은 절대 들어오지 마. 예. 그러니까 우연히. 그러니까 그 대신 그 이종인 대표는 문제는 개인이 간 거라서 그렇게 막 죽이겠다고 협박도 하고 그랬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협박을 안 받은 이유가 일단 첫째는 해수부 밑에 산하기관 직원이고요. 관련자고요. 예, 산하기관이고 두 번째가 해수부가 동원해서 온 바지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은 못 시키지만 막대하지는 않았던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그래서 돌려보내진 거고요. 해수부는 해경의 위죠. 상부기관이에요. 상부기관. 네, 상부기관. 해경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이미 언딘 리베로가 이렇게 약속돼 있었던 거고. 네네. 그런 관계로군요. 네, 그래서 곤란했던 해경들도 나름 해수부가 보냈으니 나름 곤란했던 그 일이었고요. 야, 그러면은 그쪽 현장에서는 해수부가 보낸 것도 해경의 파워로 사실상 쫓겨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랬대잖아요. 아니 하기원이 왜 보령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냐고. 니네가 왜? 그러면서 그랬대잖아요. 왜 내 나와바리 들어와? 딱 그거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대 바지선이 설치되는 여부에 대해서 당시 이제 살콜 3,600을 가져갔던 크레인 업체의 직원의 이제 진술, 침몰 현장에 이제 도착했던 직원의 진술을 중에서 사고 현장에서 이제 한쪽에서만 입수가 되고 있는 줄 자기는 몰랐는데 만약에 한쪽에서만 입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다른 편에서도 바지를 설치를 해서 작업이 가능했다고. 근데 하나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보령 금호. 그래서 선수, 선미에서 충분히 가능했고 이제 양쪽에서 동시 입수가 가능했다는 거죠. 세월호 좌우연에서도 바지선 설치 고정할 수 있는 앵카 공간이 있었으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었다고.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그때 도착했을 당시에는 리베로랑 그 금호 같이 연결해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말한 찬호 아버님의 진술을 좀 보면 그 브리핑 하던 중에 현대 보령호와 리베로가 동시에 투입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라고 검사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찬호 아버님이 동시에 투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작업을 뭐 하고 있었던 뭐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 해경이 두 개를 동시에 투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금호호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리베로하고 보령호하고 하게 되면 세대 아니냐고. 근데 그래서 검사가 그래요. 그럼 그 세대를 투입을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해경이 얘기를 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할 수가 없다고 가족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보령호에 대해서 투입 여부 결정을 답변을 못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투입할 것인지 여부를 최상한 그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했다. 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호 아버님이 그래요. 그래서 적용에 대한 부분 정확한 뭐 브리핑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몰랐다고.
그러니까 여러 대를 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도 아예 그냥 가족들한테는 그 여러 대 설치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공간적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다면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막 끌어올려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공간적 제약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배가 너무 커서요. 배가 너무 커서 세월호가 너무 컸잖아요. 아, 그 말고 저는 바지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바지선. 지금 그 위에서. 예, 그 바지선이 보령호하고 언딘 리베로를 다 합쳐놔도요. 세월호 기장막밖에 안 돼요. 네. 그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아, 그러니까 이게 이래 지금 4월 16일부터 시작해서 한 4월 19일, 20일까지는 아무 짓도 안 하다가. 네. 근데 거기는 또 의혹이 하나 있잖아요. 그 사이에 진짜로 아무 짓도 안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제가 보이지 않는 설명드릴 거죠. 거예요. 추가로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기대는 있었어요. 분명히 제 기억에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기대는 있었지만 그래도 왜 한 3, 4일 지난 상태라 그러면 산소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제 뭐 원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생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게 살아있었다 치더라도 익사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예, 계속. 근데 분명한 건 에어포켓이 있었죠. 해경은 이제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이제 있었고요. 제가 이제 뭐 진술이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에어포켓이 있었던 건 당연한 거예요. 배가 바로 안 가라앉으면 다 에어포켓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없었다고 희박했다고 왜 로로선이라서 예. 요거 김윤성 대표가 세월호 그 3차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거 로로선이라서 침몰하자마자 에어포켓이 없어졌을 거라고 해경한테 얘기했다고. 그럼 진짜 웃긴 놈이야.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직접. 예, 3차에 나와서 1, 2차 계속 안 나오다가 그래서 혈압 올라가지고 보는. 그게 걔네들이 로로선이라는 거를 그 이런 현대자동차나 이런 자동차 수출하는 로로선하고 여객용 로로선하고 완전히 뒤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청문회 나왔으니까 자기네 딸은 나름 확인해서 준비를 했는데. 뭐 일단 그 얘기를 했으니까 에어포켓이 없었다. 자기도 로로선이라서 침몰하자마자 바로 이제 물이 다 차가지고 에어포켓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단정 지으면 안 되죠. 그러면 정반대로 말하면 이게 배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걔들 말에 의하면은 배가 물이 샌다는 것밖에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88 수중 부사장의 진술 내용을 좀 보면 현대부령호가 이제 투입이 됐잖아요. 나중에 그 88 수중하고 계약을 해서 5월달 이후에 이제 투입이 돼요. 7월 11일날 침몰 현장에 다시 투입이 되는데 그때 이제 검사가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니 그 현대부령호에서 5개 팀 현재 5개 팀이 10명이 동시에 지금 입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금호는 한두 명이 왔다 갔다 했었고 리베로는 2인 1조 4개 조로 운행을 했어요. 근데 그 현대부령호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지금 현재 동시에 입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면으로 해서 그 잠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조 그 제작이 된 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개 팀, 그러니까 20명이죠. 10개 팀이 동시에 입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보령호라고. 그래서 지금도 5개 팀 들어가고 있다고. 근데 리베로는 4개 조가 들어가고 있었죠. 그때까지.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는 게 있었고 더 웃긴 건 언진하고 해경하고 이제 그 뭔가 좀 짬짬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언론에 나오니 그때 해경이 그 DS-1호라는 바지선을 하나를 투입을 해요. 언딘하고 둘이 이제 짬짬이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고저서에 하나 투입을 해요. 바지선을. 그거 왜 투입했는지 모르겠어. 크지도 않는데. 예, 그걸 이제 그제서에 투입을 하나 해서 3개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리베로 보령호 동시에 설치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아주 명백한 거고. 근데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잠수 전용 바지선. 그래서 검사가 김윤성한테 재판할 때 물어봐요. 기능상으로 보면 리베로가 잠수 목적 바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증인의 진술이 그 누구로부터 객관적인 인정을 받은 거냐고. 이게 누구 기준으로 잠수 전용 바지선이냐고 김윤성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김윤성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잠수 목적 바지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증인의 판단으로 얘기를 한 거냐고. 그러니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고 뭐 주변에다가 얘기할 때도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그래서 검사가 다시 잠수 목적 바지선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 인정 안 받은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잠깐만. 네. 난 그게 언딘 리베로가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 바지선이긴 한데 네. 일반 바지선은 그냥 평바지선, 그냥 일반적인 바지선은 바지선 밖으로 뛰어내리는 용도밖에 없다고 치면 네. 잠수 전용 바지선은 사이에 바지선 그 중간쯤에 네. 뭐 타고 내려가는 무슨 장비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야?
없어요. 예, 그냥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용도잖아 그거는. 예, 그러니까 김윤상이 얘기를 했고 해경도 같이 말을 하는 거야. 잠수 전용 바지선은 리베로, 평바지선은 보령호.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김윤상 그 사람이 내가 잠수 전용 바지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으니까 잠수 전용 바지선이야. 네, 그렇죠. 그게 된 거죠. 내 동생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네요.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니 전용 바지선이 되는 거야. 네, 아니 그러면 보령호도 잠수 전용 바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언디는 잠수를 해서 뭐 인명구조하는 회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잠수 전용으로 만들었네. 아니 생각해 보니까 바지선은 대부분 다 잠수 전용 아닐까? 그거 말고 이제 공사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바지선이 있겠는데 그거 제외하면 그 공사도 생각해봐요. 그 공사도 대부분 바다에 서는 건 다 잠수야. 그렇죠. 들어갈 수 있죠. 잠수 전용 바지선 아닌 게 어딨어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네. 화물은 대부분 화물선에 실지 바지선에 실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기를 주입해 줄 수 있는 탱크 그렇지. 그거만 있으면 잠수 전용 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검사가 아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네 생각인 거지? 그렇게 그렇게 자기 생각이라고 대답을 이제 재판 과정에 한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웃긴 게 리베로의 실력을 좀 뻥튀기 해서 원래 이제 리베로가 30인을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해경에 이제 제출하거나 이제 언론상에 뿌릴 때는 70인 수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뻥을 쳐서 뿌려요. 보령호는 50인이잖아요. 가족들 보기에 당연히 리베로가 넓죠. 70명이면 그럼 70명 써야지.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가 광주지원 수사보고서에서 김윤상의 진술에서 언딘 리베로,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뭐 엄청난 잘 시설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리베로 바지선으로서 장점을 소개를 하며 국내 최고의 고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원으로 4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밑에 앵커예요. 앵커 4조가 35톤의 윈치 시스템 앵커를 장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앵커가 4개가 필요한데 요 4개 하나하나가 35톤의 힘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윈치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앵커가 자동으로 이제 내려가서 위치를 잡아주는 건데 좌우단간에 그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언딘 리베로에는 이거 윈치스템 이런 거 말고 그냥 실제 5톤 앵커 4개 있었다고. 엄청 차이 나네요, 그러면. 네, 그냥 5톤 앵커 4개 있었대요. 뭐 35톤 이게 아니고. 근데 이제 보령호 같은 경우에는 7톤 앵커, 이제 등치가 크니까 7톤 앵커, 이제 그 4개가 똑같이가 있었는데, 고정 능력은 뭐 업계에서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좋다고, 리베로보다 보령호가.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령호가 좋으면 강조류가 세니 물살이 항상 문제였으니까 설치 먼저 하고 후다닥 장비는 1-2시간이면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안 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령호가 비용을 받은 게 있어요. 비용을 받은 게 그 언젠하고 너무 차이가 나. 보령호 대기를 하다가 돌아간 게 9일이에요. 이게 1차로, 2차는 지금 다시 투입이 됐을 때는 비용이 아직 공개가 안 됐고 돌아갔을 때 비용 공개된 게 보령호는 하루에 400만 원 일당가를 청구를 했어요. 언디는 1,800만 원 청구했죠. 그래서 보령호는 일당가 400만 원에서 3,600만 원 신청을 했고 뭐 인건비 9명에서 역시 10만 원 해가지고 8,100만 원, 그리고 유류비 뭐 460만 원, 부식비 너무 현실적으로 적어내신 것 같아요. 부식비 302만 4천 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셔서 한 9,800만 원 정도 해서 1차로. 근데 이거는 보령호 오션 CNI에서 우리 출동했으니까 돈 달라 해서 요청한 게 아니고요. 정산할 때 그 해경이 그 해수부에서 얘네들 동원했으니 얘네들 돈을 줘야지. 그래서 보령호로 연락을 했대요. 서류 보내달라고 돈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받으신 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요 정도 이제 받으신 걸로 나오고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건 이제 추후에 그 이제 인양 관련돼서 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DVR 올라왔을 때 세월호 DVR 올라왔을 때 되게 깨끗했어요. 그거 많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이들 휴대폰은 뭐 부식이 되거나 조금만 있어도 부식이 되거나 그래서 복원이 제대로 안 됐는데 너무 깨끗했잖아요. DVR에 마치 새로 집어넣은 것처럼. 집어넣은 것처럼 너무 깨끗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초반 다들 의심을 하는 게 초반에 들어갔다 나왔던 게 있었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혹시 그 흔적이 없을까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계속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읽어드리면 4월 18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2시 오후 2시 45분에서부터 삼천구함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실종자가 다수 잔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
휴게소 등 이제 공용 격실에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과 위치 부위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 및 문제점 논의를 하려고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문자 정보 시스템 보면 17일 날이에요. 18일 날 그 새벽이에요. 삼천 구함에서 이제 얘기를 하길 새벽 5시 11분 해군 잠수 작업 내용은 식당 휴게실까지 가이드라인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고 문자 시스템이 나와요. 새벽 5시 11분이에요. 18일 날. 그럼 잠수가 있었네. 있기는. 예. 들어가서 휴게실이면은 뭐 이렇게 설치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냥 내려가서 이제 그 휴게실 입구까지 가이드라인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해경 주재 회의에 참석을 했다. 아까 그 최원철 대우조선해양의 그분의 이제 진술을 보면 군안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다고 가면 해경청장 주재인데 이거를 다 설명을 언딘이 했대요. 뭐 어떻게 할 거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언딘이 얘기를 하기를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나오지 않아 다이버들이 작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식당을 수색하고 있는데 곧 선체로 진입하여 수색을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식당을 수색하고 있었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가 바로 거기잖아요. DVR 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그 식당을 수색하고 있는데 곧 선체로 진입하여 수색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긴 한데 일단 그 식당을 수색을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18일 새벽 5시 11분에 해군 잠수 작업 내용에 식당 휴게실까지 가이드라인 설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2시 그 30분쯤에 했던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거 식당이 뭐 다 아시겠지만 식당 바로 그 건너편이 그 편의점하고 애들 오락실이 있고 그 옆에가 DVR이 있고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만 열면 그 가이드라인을 그 입구까지 설치해서 문만 열면 바로 그 안내 데스크. 예. 네, 바로 안내 데스크예요. 어쨌건 들어갔네요. 제가 보기엔 물론 이제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나왔으면 이때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는 뭐 꼬투리? 그러니까 확인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로비에서 발견된 그 시신이 그 24명이에요. 그래서 진입을 해서 DVR을 만약에 이날 가져왔으면 떠 있는 시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집고 나가서 예, 그 DVR만 가지고 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최대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초반 3, 4일 동안 왜 인명 구조를 안 했느냐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 들어가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DVR은 교체한 것처럼 깨끗했다. 네. DVR은 뭐 최근에 들으신 분들 모르실지 영상 기록 장치예요. 네. 간단히 말하면 네. CCTV들 다 기록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이 장치를 띄어내고 다른 걸로 달았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하죠. 세월호 침몰되면서 전기가 끊겨서 기록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의 완벽한 시나리오인데. 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나왔으면 이때쯤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왜냐면 그 선내에서 시신 수습된 게 처음 수습된 게 20날부터 수습이 되니까 이게 지금 18일이잖아요. 그러면 구조 작업이 없었던 그 시기에 이제 가족분들도 의심을 좀 하잖아요. 예,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꼬투리가 좀 이런 게 보여서 그럼 이때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나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아이고, 명규님 어떠세요? 오늘 방송 소감 어떠십니까? 참 뭐 할 말이 없고요. 일단 김윤상 대표가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최소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하고요. 그다음에 사기죄로 세월호 가족들한테는 사기, 해경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가 돼야 정상이에요. 조사 말고 수사 받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조사만 받아 조사만. 네. 아직 수사를 안 받았고요. 이거는 해경이 새로 출범하는 와중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확실히 좀 이거를 다 잡아서 좀 조사를 다시 하고 수사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라도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질 것 같거든요. 이런 의혹들이. 우리가 말로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들이 사라질까 봐서라도 제 나름대로 그냥 짧게 고백을 하자면 너무 우리가 짜맞추는 게 아닐까? 정말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 돼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쟤네들이 하는 말이 너무 억지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엄청 노력해봤어요. 근데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수사 결과 발표한 대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세월호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보통 같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끝부분에 가면 갈수록 열이 좀 올랐던 그런 경우였고요. 손주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